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 갔다 와. 뭐 한다 그러면 그럼 해. 아니 핸드폰 보고 있어도 그냥 지가 원하는데 뭐. 이 딸이 울면서 왜 나를 혼내지 않아? 왜 나한테 화내지 않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된 거죠. 아이로 하여금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받는다 느낌을 나가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나보고 해보라 그래? 그거는 사실은 자기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무시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훈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아이를 망치는 부모 행동에 대해서, 세 번째는 효과적인 훈육을 위해 부모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은 아이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그런 방법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건 부모의 감정입니다. 물론 벌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벌 주면 훈육이 되고 어떻게 벌 주면 나쁘냐, 그 핵심은 부모가 아이에게 벌 주거나 화를 낼 때 마음속 감정이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게 부모의 감정이라 그러면 그거는 부적절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훈육은 몇 가지 단계를 가진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걸 원했구나. 또는 어떤 것을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무 잘했다.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제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란다. 또는 너는 요만큼까지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엄마한테 딱 보여줄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야, 그림 너무 멋진데 네가 혼자 그린 거야? 그런데 어디 거실이나 이런 데다가 벽에다가 꽝꽝 못 박아서 걸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네가 이런 거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벽에다 걸 수는 없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제한을 설정하고 아이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주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어른으로 자라는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라는 단어,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 뭐 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거면 해봐. 이렇게. 이게 다 how, 어떻게라는 단어가 말속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얘기한다면 부모도 알고 아이도 알아요. 아이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생각하는 거 얘기해봐.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이로 하여금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받는다 느낌을 나가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될 텐데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나보고 해보라 그래? 그거는 사실은 자기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무시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하려는 의도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짜증이고 부모의 아이를 향한 분노의 표현일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은 다 부모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부모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생일 때 이번에 아빠가 굉장한 거 사줄게. 엄마가 이거 꼭 해줄게. 지금 말할 때는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가서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실제로 거짓말이 됐을 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부모의 권위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나쁜 건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비꼬는 말투. 아이고 그래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야, 그거 했다고 지금 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말투들. 이런 말투들은 아이는 좀 결실을 맺고 인정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은데 부모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이가 속으로 모든 것을 그냥 삭혀버린다 그럴까요? 이런 구도로 자꾸만 만들어가면 사실은 그 아이에게 부모라는 권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부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고요. 하나는 무시하고 침묵하고 왜곡하는 부모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무시당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언제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 봤더니 엄마를 붙들고 이 딸이 울면서 왜 나를 혼내지 않아? 왜 나한테 화내지 않아? 그리고 우는 장면들 내가 좀 기억이 나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된 거죠. 여러분, 잔소리는 아이들에게요, 교도소의 벽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잔소리하는 이유가 아이들 잘 되라고 거잖아요.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잔소리가 심해지면 이게 촘촘히 쌓여가지고 벽이 된다고요. 그냥 얘기해서 하지 말라 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잔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거기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옳은 얘기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너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근데 그거를 공부 조금만 더 해보면 좋겠어. 지금부터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게 아니라 너 공부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거지로 살고 싶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해야 돼서 공부하는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애들을 감정 상하게 해버려.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불편하거나 그런 기색을 보이면 그만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생쯤 되면요, 그래도 할 거 다 해고 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필요한 건 자기들이 요구하거든요. 통제형 부모, 허용형 부모, 그다음에 마음중심형 부모라고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합니다. 통제형 부모는 아이를 다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핸드폰 그만해, 이렇게 다 통제하는 거죠. 이런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은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이가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부모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 뿐이죠. 그런 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허용형 부모는 또 방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 갔다 와. 뭐 한다 그러면 그럼 해. 아니 핸드폰 보고 있어도 그냥 지가 원하는데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도 뭐 밤새도록 해. 이럴 거 아니에요. 허용형이라는 게 사실은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부모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아이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와 싸우지 못해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용돈을 더 준다든지 싸우는 회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면요,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말랬잖아, 이거 안 돼 그러는데 걔가 뭐라고 막 얘기해서 엄마가 뭐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대화가 끝났어요. 그 엄마는 돌아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애는 승리했어. 이미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런 게 몇 번 되면 부모가 아이랑 싸울 수 없어요. 너무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게 자기를 무능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거는 강제적으로라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막 허용하게 되는 거죠. 마음중심형 부모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이죠. 야, 네가 TV 정말 많이 보고 싶구나. 근데 또 볼 수 있어. 네가 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지금은 요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줘서 어떤 걸 강요하거나 또는 망연하게 허용해서 다 풀어주거나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 속에 원하는 것들을 좀 읽어줄 수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엄마도 그거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여기 잠깐 나가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 소통의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통의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귀를 열고,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열면 아이의 마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아빠들이 그 아이가 우는데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다가 얘가 계속 울어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이 자식이 그만하라니까. 근데 제일 한심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아빠를 지금 뭘로 보고 아빠가 울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아이는 그냥 우는 거지 파워게임을 할 마음이 없어요. 아빠를 개무시하고 이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고 그래요. 버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위협을 통해서 아이를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 우는 건 건강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또 이제 엄마는 숙제를 하면 좋겠는데 자녀가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마음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넌 지금 이걸 하고 싶구나. 근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엄마가 볼 때는 이걸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좀 필요한 거죠. 아이가 숙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른 학습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2살 아이를 훈육하는 거는 오바입니다. 그건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살 아이는 훈육이 아니라 만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막 2살 아이를 뭘 안 먹는다고 훈육한다고 벌을 주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2살 아이는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는 걸 다 주어진다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3살, 4살쯤으로 넘어가면 물리적인 훈육이 좀 가능하죠. 애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손을 좀 잡아주고 조금만 더 있다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거 말고 딴 거 하자. 이렇게 옆에서 있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말 안 듣는 걸 듣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는 놀라죠. 이 놀라는 건 나중에 조금 더 커가지고 여러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거나 공동체 생활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부적절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주장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숨고 핑계 같은 거 못 대고 이런 거 되게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훈육을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가 옆에 있어서 데려가고 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훈육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훈육보다 더 좀 비중을 두셔야 되는 게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너 이걸 하고 싶었구나. 근데 지금은 요것 때문에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이한테 안 된다니까 자식아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아이가 볼 땐 이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게 아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훈육과 더불어서 그렇게 훈육하게 되는 이유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훈육 과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칭찬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3살인가 4살 때 아이를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오라고 시켰어요. 일부러. 그리고 애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엄마는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간다 그러고 뭐 할머니는 또 베란다로 내다보고 아빠인 저는 이제 뒤를 밟아가지고 미행해요. 그 이제 애가 여기 바로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걸 보고 전 쏙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가 그냥 탁 들어와가지고 과자하고 동전을 딱 내면 우리 뒤돌아서서 막 기절할 만큼 막 박수 쳐주고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는 게 구체적이에요. 야 차가 오고 그럴 때 안 무서웠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아빠 나는 오른쪽으로만 갔어. 벽에 붙어서 갔어. 야 아줌마한테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이야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훈육은 왜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냐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기준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닥달하고 그래서 훈육이 아니라 야단치고 혼내는 감정적인 방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먼저 태어났고 거기에 애 낳았다 그래. 야 우리 집에 배냇 저고리 몇 개 있고 목욕통도 있어. 그거 가져가.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후배가 고마워 형.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한테 남들이 입는 걸 입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쓴웃음을 줬어요. 이게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과욕이거든요. 똑같이 키우면 되고 편안하게 키우면 되는데 우리 애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한 애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잘하고 애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게임이나 하고 노트북이나 보고 유튜브나 하고 전화나 하고 앉았고 놀러나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부모에겐 되게 힘들죠. 이게 부모가 훈육이 힘든 제일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고 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훈육이라는 것은 소통이고요. 그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에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 아빠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자랍니다. 건강한 훈육은 표정과 말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단어, 여러분의 표정 잘 아이들에게 사용하시고 적절하게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아이를 훈육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